혹시 밤에 잠 못 들고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매달 조용히 종먹고 있는 주범이 주차장에 세워진 그 번쩍이는 새 차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들 다 타는 차,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셨던 분당의 50대 박 부장님처럼 이미 수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난의 늪에 빠져 뒤늦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달 수십만 원씩 10년간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년 전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소했던 그 결정이 오늘의 내 저녁 밥상과 잠 못 드는 밤의 이유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때 분당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박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깊은 주름을 감춘 채 낡은 아파트 상가 바둑기원에서 조용히 바둑돌을 놓는 박 영감이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30년 지기 친구 이영감이 앉아 있습니다. 탁, 탁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오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영감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표정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박 영감은 애써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늙으면 다 그렇지. 어제 무리 좀 했더니 어깨가 쑤셔서 그런가. 그의 시선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아내와 나눴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관리비가 또 올랐대요.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당신 연금 나오는 날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네요.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영감은 그런 친구의 속도 모르고 눈을 쳤습니다. 자네가 20년 전에 그 삐까뻔쩍한 독일차만 안 뽑았어도 지금쯤 어깨에 파스 대신 금딱지 붙이고 다녔을 텐데 내가 그랜저 중고로 사라고 그렇게 뜯어말렸건만.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또 그 소리, 그 차 덕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데 자식들 데리고 주말마다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게 다 추억이지. 추억 좋지. 근데 그 추억 유지비가 월급반은 잡아먹지 않았나? 기름값에, 보험료에,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또 얼마나 깨졌어. 나는 자네 할부금 낼 돈 아껴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남는 돈으론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샀네. 그게 지금은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 됐지. 박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둑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같은 회사 부장과 과장이었던 시절 박 부장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최신형 독일 세단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남들 다 타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그중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자동차 할부금과 유지비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번쩍이는 차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의 행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세,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 엔진오일 돈 먹는 하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이 과장은 3년 된 국산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겉모습에 쓸 돈으로 10년 뒤를 준비합시다. 이 차액만 꾸준히 모아도 우리 노후가 달라져. 그리고 그는 아낀 돈을 쪼개고 쪼개 펀드에 넣고 우량주를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차, 키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뿐이었지만 이 영감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영감은 그저 바둑판 위 제 돌이 죽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지연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지연이가 뭐래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순간 박영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라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두 팔 벌려 축하해줘야 할 그 소식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결혼 그럼 집은, 혼수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사위 될 사람에게 번듯한 양복 한 벌 사줄 돈조차 망설여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박영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동차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월 할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십니다. 부장님, 요즘 다 이렇게 타세요. 영업사원의 달콤한 속삭임과 가죽 시트의 냄새,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신기루를 좇는 대가로 그는 딸의 미래에 처줄 든든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오고 딸과 예비 사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마음에 들수록 박영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딸 지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작은 전셋집 구했어요. 결혼식도 크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결혼 자금이라 쓰인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연아.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결혼식만큼은 마음 편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박영감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깟 쇠붙이 덩어리에 들인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남들의 시선보다 내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예비 사위에게 건네졌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일세.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하네. 다음 날, 박영감은 이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은 박영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존심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영감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깟 차 한 대가 자네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자네 발목을 잡은 거지.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 이제라도 그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박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딸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자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조카한테 주는 용돈이야. 자네 딸이 내 조카나 마찬가지 아닌가. 박영감은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밖에 자네 자존심 세워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30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다시는 남들 눈 때문에 자네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게. 그게 최선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게. 그게 최선인가? 그 한마디가 박영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감은 오랜 시간 먼지만 쌓여있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과 자존심, 그리고 후회가 모두 담겨있는 낡은 자동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기로,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내와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기로 말입니다. 며칠 뒤 박영감과 아내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번쩍이는 자동차 핸들이 아닌 아내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완벽한 풀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적한 주택가, 아담한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는 최인수 씨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쳤던 고등학교 교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한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전원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거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갑니다. 그의 매달 통장에는 어김없이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들어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그는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선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25년 전 40대 초반의 최 교사는 동료 교사인 김 교사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너도 나도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막 분양을 시작한 잠실의 최신식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최 교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인생 뭐 있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폼 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은행 돈도 능력이야. 아내 역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밤 최 교사를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잠실로 가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래요. 지금 사는 이 낡은 빌라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과 프리미엄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최 교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당시 월급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구 중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대로 파산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번쩍이는 미래가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채워질 가족의 고단한 현재를 보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파트가 우리 행복의 전부는 아닐세. 저기 들어가는 이자만 아껴서 우리 아들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갑시다. 그리고 남는 돈은 20년 뒤에 우리 부부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둡시다. 그는 결국 잠실행을 포기하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과천의 오래된 아파트를 최소한의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사가 매달 은행에 갚아나갈 돈의 절반을 떼어 우량주 펀드에 묵묵히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가는 길 위에서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의 용기가 바로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최인수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처음 맞는 자식의 경사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비 사돈을 맞았습니다. 정성껏 고른 한정식 집에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고 그는 준비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아들 내외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아, 아가, 아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진 못한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이다. 상자 안에는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5년 전 과천으로 이사 오던 날부터 매달 꾸준히 부어온 펀드가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론 예비 며느리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때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최인수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던 박 영감과는 달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인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김 교사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야, 나 요즘 죽겠다. 작년에 은퇴하고 나니 연금 나오는 걸로는 매달 불어나는 아파트 관리비랑 재산세 감당하기도 벅차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림의 떡이지. 팔고 이사 가자니 자식들이며 마누라가 난리고 이걸 깔고 앉아 있자니 생활이 안 돼. 아들놈 장가갈 때 손도 못 벌릴까 봐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실에 폼나는 삶을 택했던 친구는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인수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최인수 씨와 아내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끊어준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최인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 차키도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 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따뜻한 손과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노후,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옵션보다 값진 그의 인생 최고의 풀 패키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 영감님의 눈물은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38.2%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나라들 다 모아놓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10분 중에 4분은 1년에 1,879만 원도 채 못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 그러니까 과시적인 소비 습관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박 영감님이 20년 동안 냈던 그 번쩍이는 독일차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세금 같은 유지비는 그냥 돈만 쓴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었던 미래, 즉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죠. 만약에 친구분 말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아껴서 20년 동안 연 5%짜리 상품에만 꾸준히 넣었어도 원금만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목돈이 생겼을 겁니다. 그 돈이면 따님 결혼은 물론이고 두 분 노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차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집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 교사님 친구인 김 교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중년 이상 가구의 재산을 싹 다 들여다보면 그 중에 무려 80%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김 교사님이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으니 힘드신 겁니다. 분명히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은 쪼들리고 자식 결혼하는데 손 벌릴까봐 눈치만 보는 상황. 이게 바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수많은 김 교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바꾸거나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노후 생활의 질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최 교사님의 현명한 선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 대신에 우리 가족의 20년 뒤 미래를 선택한 거죠. 집이라는 든든한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매달 꾸준하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선뜻 1억 5천만 원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힘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 것이 그분의 평온한 노후를 만든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가진 노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한쪽에만 치우친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최선인가? 라는 친구의 질문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감님이나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두 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맞아, 내 얘기네 하시며 무릎을 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현실. 또 막상 수중에 현금이 좀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만 계시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 교사님처럼 평생 모은 자산이 전부 집에만 묶여 있어서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는 부담스러운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해서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걸 담보로 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인 셈이죠. 자격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시고 두 분이 가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연금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 받은 것보다 돈이 모자라더라도 자녀들에게 추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니까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김 교사님처럼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 주택연금이야말로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숨통을 틔워주는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덜고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 묶인 자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꿔서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무조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노후를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 영감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당장 눈앞에 좋은 차 때문에 노후 준비의 기회를 놓치고 막상 여윳돈이 생겨도 투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금융문맹 상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기만 하면 재무 전문가가 내 현재 재무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진단해주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 컨설팅을 해줍니다. 박 영감님이 친구 조언대로 차를 팔고 남은 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했을 때 바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나 각 지역마다 있는 인생이모 착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는 금융이나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금융 상식부터 시작해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 관리법,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이런 교육 과정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무작정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상담 서비스야말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즉 굴리는 것의 개념을 배우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이나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은 더 이상 두 군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와 무료 금융교육이라는 친절한 안내자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굽었던 허리, 거친 세월의 패인 손마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둥지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해 저무는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박 영감님과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도리어 내 노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 그리고 쌈짓돈 조금 손에 쥐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에 홀로 선 돛담배처럼 위태롭기만 했던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 그 두 분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분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이라는 성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얕은 지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라는 싹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두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막막함과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교사님께서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를 건너 묶여있던 집의 가치를 매달 따싼 생활비로 돌려받으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듯 박 영감님께서 용기를 내어 무료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고 작은 돈부터 스스로 굴리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으셨듯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삶의 마지막 장을 더 이상 불안과 후회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들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위해 따스한 품을 내어주는 마지막 효도와도 같은 주택연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드시고 싶었던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돈 무서운 줄만 알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나라에서 알려주는 친절한 금융교육이라는 나침반을 만나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만 내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야무지게 불려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자식들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지난 세월, 구비구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빛인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위대한 훈장입니다. 그 찬란한 훈장에 어울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노후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황혼이 쓸쓸한 해 질녘이 아니라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노을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